고맙습니다. 하이스트 도서관도 오래전에 저희가 소개. 네, 학교 좀 보내주세요. 네. 그, 갑자기 앞에 이상한 연대체를 하나씩 놔두고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압박감을 가지실 텐데, 원래 연대체는 그렇게 돼서 보는 것이 의미예요. 네? 이게 단 친구를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셔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헬스 하면서 나는 힘이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사진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책찍을 여러 사람들 모아서 만들어놓은 연대체인데,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그냥 그냥 심심한 분들도 이거 진행하면서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여기도 하나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과 같이 똑같은 거죠. 같이 엮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연대 들어간 게 타임라인이라는 많이 쓰잖아요. 타임라인을 같이 보면서 그 얘기를 듣고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주 먼 옛날로부터 시작하는 그 역사 여행을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뭔가? 네. 자, 건축 하나는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의식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의식주. 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자고, 쉬는 것. 옛날에는 보신 것처럼 이런 동굴 기계도 있었고, 이런 음악 기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들어오는 건축을 풍경을 지으면 이것도 다를 게 없어요. 동물들이 기본은 만들어요. 전기, 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보시던 거죠. 눈이 많이 오는 곳에 짓는 집,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짓는 집, 그 다음에 유목민들이 짓는 집, 이런 생활 양식, 자연에 맞는 어떤 형태의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의 뇌에 버렸고 많은 일들이 건축의 방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것처럼 종교와 철학이 우리가 짓는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이 이중의 몰타라는 셈이 있어요. 여기 몰타섬이 사실 수영여행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유적지가 있는데, 이 유적이 현대 인간이 발견한 그 건축의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3600년에서 7200년 사이에 지어진 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거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형으로 있어요. 신기의 모형이지, 여기 사람들 있는 것도 이게 모형입니다. 진짜 같은데, 네. 우리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수준 높은 예술들도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특히 현미무예라는 조각가
아시는 분이 네. 손님을 지키는 여성시키는데 저는 뭐 크게 이름은 그런 건 알수 있는데 특히 작품이 이 여기 스토리에 좀 작품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고 제가 추측할 정도의 이런 좋은 작품들이 예술적인 요청 작품들까지 출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 옆에 또 문화이드라는 것이 또 같이 있어요. 이거 조금 오늘은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오래전 옛날에도 어떤 일이 이 건물에 벌어지고 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은 평면이거든요. 이게 정글이고 이게 기둥으로 바라보는 쪽이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기둥에서 사각지면 보시는 것처럼 사기 동지 그리고 여기 사기 동지 그다음에 수분 수분에 이렇게 빛이 빡하게 들어오게끔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드라 타워는 인간의 적어도 대본은 이거는 가서 가야 된다.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의사에서. 언제 생각을 하냐면, 사기다, 땡기다, 충분이다, 라고 어떻게 아침 하나 끊는지를 알아.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순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강력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높은 수준의 지적인 무기가 수준에서 있었다. 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왜 만들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피라미드 뭡니까? 예, 무덤이잖아요. 무덤을 왜 만듭니까? 동물은 무덤이 없어요. 그쵸? 인간은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만든다는 사실은 죽음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나 죽어.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옵니다. 스타트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죠? 신은 우리가 이 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인류의 불사. 네? 신은 언제나 존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신자인데 저는 또 거기까지 신학을 듣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과의 했던 일을 바탕으로 천당이나 지옥을 발견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당이나 지옥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약간 52% 정도를 믿어요, 이제는. 옛날에 2%가 안 믿었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건 이제는 믿는데, 그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마르팀이나 문화이들하고 다 신경일대를 예상을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로마의 그 막센 피우스 가슴미카입니다. 가슴미카가 원래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정책을 열고 있는 공회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회당이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이 도면에 요 부분만 남아있어요. 그걸 찍은 사진인데 이 공회당이 그 312년에 만들어졌는데 313년에 연대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13년에 인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기술 인력이 뭐냐면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하의 사탁층에서 예배하고 보던 대표적인 것이 드디어 그 예수님 오시고 16세기 이후에 실질적인 종교로 유럽의 대표적인 종교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런 바실리카가 예배를 드리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돼서 교회 건축이 주요한 서양 건축의 한 기류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탈리아에서는 그 당시 로마에는 굉장히 일찍 몰타리 발견이고요, 발명이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도교 많이 들리는데 수도교에 보면은 크리스마스를 사용되고 이런 수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재료를 크리스마스 만들었어요.
그래서 벤치시스 굉장히 건설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시합을 하고 예술 또는 기능도 경배하고 하는 장소들로 교육원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고 따라서 주거지도 아파트 형태의 주거지가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자,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성당. 이쪽 때는 이게 터키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을 쓰는데 한때는 종로가 거기에 쓰여있기 때문에 그리스 쪽의 사원들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원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인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이라고 불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아니고 한국안에 가서 한번 보세요. 터키는 여행하러 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가시면 가서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은 환영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던 인터넷 어디 신랑이 안 돼요. 미국에 가면은 제가 동부에 있었는데 동부에서 중국에서 기름 있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터키인들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몰랐는데 저한테 수련을 물어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관전에서 우리가 터키에 보여주는 굉장히 후회 우리 터키 막 응원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몰려가지 못했지만 그것들이 미국에 있는 터키한테 전파가 돼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꼭 한번 가보시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들로부터 되게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책 나와서 주변에 가봤을 때 100개. 그 말을 친구들은 굉장히 싫어한대요. 주변에 간다고 마음먹으면 100개 못 간다는 거예요. 눈이 가야 할 때 100개. 그리고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방학 때 뭐 부모님 목을 조르든 손을 조르든 아니면은 평소에 잘 데리고 갈 때 해가지고 그냥 여행을 떠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참 멋있는 데에서 생각하겠죠. 멋있는 데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니는 4년, 대학원 다니는 2년 동안 여름 방학만 그때는 외국여행 했었어요. 전국에 들어가요, 전국에. 30박 32일, 40박 42일 전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놓여 있는 모든 교본들을 다녔거든요. 그게 저로서는 그 상상력과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좋은 기회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알기로 돌아가는 거마다 한국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싸들어 다니세요. 계획을 세우고 다니면 더 좋지만, 계획은 못 세워도 그냥 다니세요. 그게 특히, 여기가 문화 기술이 되었어요. 기술, 문화, 다니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기숙사 입장시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네. 여기는 내일 당장 가세요. 네. 진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전통무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건물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건 사실이에요. 이 무량시대는 신기하네. 674년도에 세워졌으니까 1400년 가까이 시간이 가져 있고 일본국 생활들을 보면 무량시대 대일린 기둥에 기대해서라는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야 될 일자리는 뭐가 있냐는데 이거예요. 전 지금도 이 장면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는데 무량시대는 대일린을 기도하고 딱 돌아봤을 때 보이는 표명입니다. 우리나라 하나예요. 저는 이 하나를 돌아보는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대학교 남자가 뭘 보고 눈물을 흘리는 세상에 계세요. 굉장히 불안한 못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광경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기숙사를 한 10번씩 갔었어요. 계절에 맞춰. 근데 갈 때마다 감정이 달라요. 기숙사 의학시간을 뒤돌아서서 우리 산하를 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 산하에서 이해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학교 학생증 좀 가세요. 네. 강력하게 추천하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수준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네?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그쵸? 잘 찍어도 가서 직접 보는 것만, 그것과 비슷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숙사로 올라가면서 그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길이 사실은 불가에서 얘기하는 108번목을 극복하는 그 길을 다 수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불가 그 깊은 뜻도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침, 새벽에, 어지간한 저녁 때, 겨울이 눌렀을 때, 햇빛이 땡땡이 뜨는 한여름, 가을에, 봄에, 여기 올라서 뒤돌아봤을 때 느껴지는 것 하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게 내 개인이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애국 잘 아닌데, 여기 있을 때마다 제가 대한민국 주민을 잘해서요. 그러니까 꼭 가보시고, 혹시 생각나시면 전화 한번 해주세요. 아, 그 인간이 그나마서 또 가보라는데 진짜 와볼만 했구나. 그 자신 있어요. 자, 처음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잠깐 마스터피스 공연을 보셨잖아요. 그런 건물에서 이제는 뭔가 높은 건물이 시작합니다. 이게 1097년도에 세워진 SN 신당인데, 이게 조직 양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직 양식의 신작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보시면 이게 교회당인데 교회당은 사실 아직도 굉장히 낮은 건물이 보입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높이로 위치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직 양식이 시작이 됐고, 여기서부터 현재서 사실은 문제가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모든 것을 지휘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 이후에 그것도 반발도 프로테스탄트도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모든 것이 결제하고 뭐 하느님을 향한 어떤 행동만 선하고 아름답고 신실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상에 갇혀서 그런 암흑기, 흔히 얘기하는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간이 몇천 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고지장식이라고 얘기하는 파리의 노트담 교수님인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빈 공간을 보이시죠? 여기에 바깥에서 이제 벽이 하나 가서 여기는 벽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인간이 생각하는 구조적인, 그러니까 건설을 잘하기 위한, 제가 아까 건축과 건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건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고차원적인 그런 기적 기술입니다. 건설은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그냥 노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과 건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개인을 불쾌하거든요. 저는 건축까지 건설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드리면 그 도면을 보고 건설업자는 그대로 따라서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굉장히 시장이 왜곡돼 있어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그분께서 잠깐 소개하신 국가 건축 정책위원회 같은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가 건축 정책위원회라고 들어보신 분 한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위원회 결정하는 중요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대통령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인 사람들이 정부 직급이 더 중간급이에요. 그래서 중간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원장은 대통령급입니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건축하고 건설과 같이 나왔어요.
근데 건설은 실제로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도면만 보이지도 않으면 도면대로 뭔가 돈 쌓으면 되니까 그냥. 그런데 돈이 몇 장 쌓여있지 모르잖아요. 몇 장을 쌓아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건축가예요. 얘기해서 갈때 흘렀는데 그래서 이것이 플라잉 버킷이라고 불리는 그런 새로운 기술입니다.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 바람이 있는 건물이 힘들죠. 저희 회사에서 지금 잠실에 짓고 있는 123층 롯데 월드타워를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75층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기둥이 갑자기 커져요. 커진 이유는 뭐냐면 위에 올라가 있는 무게가 무거워서 더 위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바람에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 기둥 부분을 묶어주는 게 이렇게 터지면 안 되죠. 바람이나 키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건물이 쉴때 버텨야 되기 때문에 기둥이 굉장히 두꺼워지는데 이런 플라잉 버티가 있으면 이 높은 것들이 별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기회가 예술과 같이 합쳐진다. 이게 일상적으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지만 아름답죠? 굉장히 장식적이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979년부터 시작해서 1957년도에 완성된 산타마리아 노벨라라는 피렌체에 있는 교회당입니다. 이 교회당이 모두 장식이 하나씩 있을 때 다시 좀 따뜻한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거기 저 건물에 들어가면 풍경도 무지하게 있고 뭐 혹시 가보신 분이나 뭐 사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저절로 물을 끓이고 저절로 하느님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내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믿음 속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항상 저한테 가까이 있고 제가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옛날에 그걸 몰랐는데 여러분도 아직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작품이 잠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시하라는 어떤 기괴한 친구가 있어서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인데 상당히 이런 리드 볼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복잡한 실제로 가보면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사진을 구해서 넣었는데 무지무지하게 아름답죠. 이게 많은 이 기회나 건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900년대 들어서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르네상스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르네상스예요. 뭐가 다시 르네상스가 살아나 리버스란 뜻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다시 인간 위주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쭉 위주로 살았잖아요. 유럽이 거기서 다시 인간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휴먼스테이를 하죠. 이게 탈락도 덴식하고 로마노라는 사람이 설계를 한 길입니다. 지금도 잘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르네상스의 끝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로마 가면 항상 주민들입니다. 이게 성제대로 대성당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이 광장을 베르닌이라는 사람이 설계했고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광장으로 되어 있고 이 두가 이게 그때 베드로 성당과 꼭대기 신천에 올라가서 찍을 정도로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국상 사진이 없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키워진이 아니지만 이 건물이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는 뭐 좋은 부분만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완성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라만타라는 굉장히 불꽃의 이탈리아 아티스트가 시작을 해서 미켈란젤로가
아베르노로 하고 해서 베르니니가 수용으로 완성했고, 미켈란젤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각들,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이 돔, 이런 것들을 장식했고, 워낙 미켈란젤로가 압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엄밀하게 성경의 상당히 누구의 작품이냐 얘기하면 이건 베르니니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의 꽃이라고 말해서 정하는 거고요. 이게 르네상스를 지나서 잠깐 보시면은 이 연극을 보시면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한국인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매너리즘 많이 듣죠. 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맨날 똑같은 짓을 그런 매너리즘을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매너리즘 전체의 어떤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매너리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예수회라고 있어요. 가톨릭에 또 그 예수회를 위한 신당을 하나 짓는데 교회를 하나 짓는 거죠. 짓는 건데 거기 이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토모 델라 포르타라는 사람이 이 이면라가 처음에 설계한 인력이에요. 이때까지 굉장히 이런 백설 같은 음식들이 안 보이고 절대적인 르네상스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데 델라 포르타라는 사람이 이렇게 직전에 얘기했을 때 매너리즘적인 그런 경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 인연을 완성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2000년입니다. 1506년에 설립되는 기업인 건물이라고 해서 안동 하면에 들어있는 북촌쪽이라는 집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돈을 받고 식당을 기부하는 장소로 제공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한국사회에 가서 그 좋은 건물을 이 북촌쪽 프랑스에서 썼어요. 저기 대청을 빌려주셔가지고 저는 돈도 안 받고 공짜로 그때는 그때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9년 되니까 굉장히 나이 먹었죠. 그래서 79년도에 이 북촌쪽 대청에서 박씨와 같이 살면서 그때 대청말에 박씨가 살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그 좋은 의미를 썼는데 이 건물이 굉장히 반갑게 남아있는 우리나라 좋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한라마을도 한 번쯤 가보실 만한 곳인데 가까운 전투 전공 사람들로 보면 너무 이제 수학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옛날 같은 느낌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수학적인 걸로 바뀐 상태에서도 다 보실만 해요. 그리고 한라마을에서 멀지 않은 양동마을도 꼭 한번 가보시면 옛날에 이런 미개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양동마을이 마을 입구는 조금 못 살던 사람들이 쭉 모여있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잘 살던 사람들이 모두 쭉 있어요. 그리고 입구 쪽에 윗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숨쉬는 공간들이 전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보시면은 그 당시에 사회사학을 어느 느낌이 있다고 표현해서 가보실 만한 곳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있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원 화성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건물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가 중국에 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수원 화성을 개선을 시작해서 거의 옛날 모습이 다 그려냈어요. 근데 어떻게 개선했는지 궁금하죠. 그때 사진도 없어요. 네? 이 책이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 수원 의궤라는 책이거든요. 수원 화성이 언제 지어진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정조 때. 네? 정조 때 사도세자가 자기 정조의 임금님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죽이면서 수원 화성을 지었는데 지금 요즘 선조는 수원 화성을 지은 위해서 그 당시에 정권을 갖고 있던 사대리 실탄승들을 하기 위한 근거지로 수원을 제주의 도구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로. 기록을 했던 분이 누군가 하면은 이 수원을 기록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동양형 선생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술으로는 우리나라가 발전 가장 위대한 철학자고 시민가고 정치학자고 그리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뭐 기술자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가장 정약용 선생님과 목민군대 대표세대 목민군대 들어보셨죠? 목민군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외우세요. 목민군대 가장 정약용의 목민군대 목민군대가 얼마나 유명한 순간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목민군대도 작가하기로 쓴 논문이 우리나라 10몇 개밖에 안 돼요. 일본이 제가 듣기로 한 10년 넘은 일인데 10년 전에 작가하기 논문이 나온 거 거의 200편 갔거든요. 그리고 호지민이라고 아시죠? 호지민, 호지명, 옛날 말로 호지명. 베트남의 베트남, 그때는 10명이죠, 옛날에는. 베트남이라는 미국 하고 싸우던 이들이 베트남 식민지에 초생을 났던 베트남의 영웅이 있어요. 호치민이 미국 폭격을 할 때 항상 싸들고 다니는데 돗자리가 있었는데 그 돗자리에 들어있는 게 목민군대예요. 호치민의 정체를 지지했던 사상이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군대 사상이에요. 목민군대 무슨 뜻이냐면 목민의 목자는 뭐냐면 목동할 때 목자예요. 목동이 뭡니까? 소, 양, 이 사람들 다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목민 사람들을 다 바꾸는 내 바꾸기 위해서 마음에 담아야 될 이란 뜻이에요. 목민군대. 그것이 저는 목민군대의 일자 단 한국적인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랬으면 우리 정치를 지금보다 훨씬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산 정약 선생님이 인도에서 이 수원 화상을 짓는 과정을 책으로 남겼어요. 여기에 보면 어느 날 인구 몇 명이 동원돼서 적전 밑에 돌 몇 개를 날랐다 하는 기록까지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 기록 기관에 등재하기 위해서 등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등재할 만하죠. 이 책을 보고 그대로 다시 배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원 화상을. 저희가 만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민족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기록에 대해서 집착이 있었던 민족이 없어요, 스스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동을 만든 민족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시죠, 다들?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이 모두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자, 조선왕조 신곡. 조선 500년 동안 그 기록이, 500년 동의 기록이, 500년 왕조의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유일한 그런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어떻게 남겼느냐? 요즘 정도전이라는 그 드라마 하죠? 네? 정도전이 시작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이 나중에 왜곡되거나 바뀌기 때문에 절대로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꺼내보지 못한다. 라는 그런 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만들면 기준하고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의 대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삭제가지고 대중대가 더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엄청나게 많은 사전에 겪었으면 남아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임진왜란 겪고 난 다음에는 그게 다섯 분이 또 되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를 만든 거예요, 대부. 그쵸?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대부 다 썼잖아요. 쓰다 보면
글자 하나 잘못 쓸 수 있잖아요. 잘못 써도 다 똑같이 잘못 쓰자. 그래가지고 대부를 만들면서도 제가 목판을 만들어 찍었어요, 다. 미친 사람 아니면 미쳐 못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의 광적으로 기록이 잡혀졌다는 거예요. 자, 이 실력 있는 건 다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나쁜 왕, 베리가 그 사람이 실력을 보고 상황을 입힌 적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못 되겠었어? 여기 큰 사람들이 갖다 주기를 사와하는데 그 사와가 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사와가 몇 번 있었는데 실제로는 연락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영계임금때 시작한 게 일성록입니다. 이거는 임금님이 직접 작성한 일기예요. 왜? 내가 지었던 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내 아들, 내 후대왕을 알려주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임금이 직접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일성록이고 보시는 신기한 일기가 대통령 부서진 일기에 쉽게 말하면 요즘도 따지면 이거는 꽤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 꽤몇 개가 남아있다는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됐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이름은 아시죠, 다들? 그쵸?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새마을호 운동 자료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사례도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숫자예요, 국가에. 우리나라 5천만 밖에 안 되거든. 북한 학교가 8천만이고 연결까지 등재를 받은 그런 나라인데 지금 물건 11개나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폴란드, 러시아, 이런, 독일 이런 데 했었던 대부분이 유태인 학살에 관한 기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롯이 그 옛날부터 진짜 역사를 기록하려 쓴 것들이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록에 대한 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디 가서 기록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일본 기록이 없어요. 미국도 어디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있는지 또 다른 이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한 실시대로 500년 동안 왕조가 이어진 그런 나라가 고려도 꽤 오래 갔죠. 그렇게 오래 왕조가 한성씨를 이어진 나라가 인류에서 없어요. 실제로. 한번 연초나 여기는 제대로 안 나왔지만 시간 철학하면 대개사 연초나 한번 보세요. 로마 1000년 갔다 오지만 왕이 계속 손이 바뀌었어요. 황제를 바뀌었는데 한성씨를 가진 그 자손들이 이어져서 500년 정도 왕조가 이어진 유일한 인류 역사의 유일한 국가가 조선이에요. 그 조선에 대한 나쁜 이런 인식을 위해서 36년 동안 일본이 무슨 걸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당쟁에 의해서 조선이 망했다. 그런데 실제로 당쟁이 있지 않았다면 당쟁을 생각하면 불만스럽지만 당쟁이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조선이 그렇게 건실하게 발전하면서 왔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때 다 아시죠? 한때 모임 어, 1990년대에 한단매 기차에만 세웠습니다.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때 이전에는 중선미가 하나 있었어요. 종교에서 말하는 중선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실한 것은 선하고 선한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우면 진실하고 또 아름다우면 선하고 이게 하나 있었어요. 그냥. 그게 나온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진과 선과 미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된 것이라고 항상 필요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그 고깃집을 했어요. 고깃집을 했다는 사실은 중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편한 일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아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다른 남자들은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네? 네. 그 아름다움도 다른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어떤 그림들이 나오셨던 이런 얘기를 생각합니다. 네? 다 아시죠? 리스크, 결기, 네? 키. 이게 아름다움하면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예술의 한 장르로 만들어진 우리는 발판을 한치가 상당한 비판에서 제거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스테이지 데이션이라는 장면인가요? 소재지 경매장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그림이 베이컨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제목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끔찍한 그림이에요. 예? 왜 그렇게 비싼 값에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술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이런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가치를 건물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추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이게 여러분들 다 뭐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 뭐 신문에도 나왔는데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또 천재적인 건축가가 시작해서 아직도 공사 중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정 성당입니다. 이거 겉에서 얼핏 보기에는 무지무지하게 그로테스크하고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이 찍어온 사진을 봤는데 실내가 완성되지 않은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빛의 향연이 뭐 대단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꽃할배? 예? 꽃할배에서 여기 갔는데 뭐 굉장히 그 장면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보기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아키텍트 중에 하나인 그 미스 반델 로에라고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 건축가예요. 이분이 이런 집을 짓습니다. 이게 1929년도에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만국 박람회 독일 파빌리언이에요. 조면 파빌리언인데 박람회 끝나고 헐었다가 이 건물이 지닌 건축적인 가치가 너무너무 커서 다시 1980년대 그대로 다시 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르셀로나 가시면 이 건물을 보실 수 있고 이 건물이 뭐가 다른가 하면요. 옛날에는 건물이라 하면은 벽으로 둘러싸이고 문이 있어야지만 건물이었었어요. 여기에는 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이란 걸 느낍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런 벽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가 여러분들이 공간, 이렇게 클로즈된 아늑한 어떤 공간을 느끼시지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은 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둥 하나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란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 그 새로운 시도를 한 건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현대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을 여는 건물인데 빌라 사보이라고 르꼬르비제라는 그 또 그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스위스 태생이에요. 그 전에는 건물이 벽체가 구조체였었어요. 벽이 올라서 가지고 건물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나야 되는데 창문이 가로로 길게 나는 창문은 낼 수가 없어요.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계속. 따라서 고딕이라는 양식이 나온 게 세로로 긴 창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창의 면적을 넓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세로로 길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창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창을 길게 하면서 옆에 벽이 계속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둥과 보, 슬라브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벽이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긴 창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붕을 플랫하게 하려면은 그 밑에 지금 우린 다 알죠. 기둥도 있고 보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뾰족 지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버티는 지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지붕이 만들어지면서 옥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또 다른 그 근대 건축 그 거장이에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아까
미스 반데르 로에 얘기했죠. 르꼬르비제 얘기했죠. 프랭크 로이 라이트.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거의 신이에요. 신. 프랭크 로이 라이트가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우표에 이 사람 작품, 이 사람 얼굴이 있는 우표가 막 있어요. 우리나라에 건축가 얼굴이나 건축가 작품이 들어간 우표가 나왔다는 걸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저는 문화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그 흐르는 개울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주택을 하나 만듭니다. 이런 건물도 생기고, 아까 얘기했던 르꼬르비제, 이거는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하나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술 교과서 뒤에 나와 있는 이 건물을 보고 건축가가 되기로 생각을 했어요. 이 건물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봐도 이뻐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좀 늦게 1950년대에 그 르꼬르비제 설계에서 지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롱샹 채플입니다. 그리고 알바 알터라고 핀란드에서 활동했던 건축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로에, 미스 반데르 로에, 르꼬르비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알바 알토 이 네 사람이 흔히 그 건축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대 건축의 4대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핀란드스러운 핀란드에 어울리는 그런 건물 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던 아키텍트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 굉장히 다양한 진짜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조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스케치를 통해서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이런 형태가 아주 옛날 아니면 뭐 그 생각 못했던 건데 이게 동그란 주택도 나오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도면들도 나오면서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이탈리아 피아자라고 그러는 그 작품인데 이렇게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다 반영한 그런 굉장히 장난스러운 그런 건물도 나오고 이렇게 정신없는 건물들도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선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황당한 생각도 하고 이렇게 깔끔하지만 뭐 온통 바닥에 물이 있는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삐죽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도 있고 모서리를 털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포스트 모던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런 그 건물들이 막 여기저기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진짜 황당한 생각이죠. 이거는 그 가게인데 굉장히 재밌죠. 네. 이런 사상들이 지배했던 그런 시기가 포스트 모던 아키텍처가 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런 짓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네? 이게 그 프랭크 게리라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얘기 들으셨죠? 그 건물을 설계한 그 양반하고 이 양반하고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지금 현재 그 세계 건축계를 쥐락펴락하는 가장 파워풀한 아키텍트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신기하긴 한데 네? 저도 이 건물이 아름답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이 건물의 내부입니다. 이게 그 정신없죠? 심혈관 질환을 다루는 병원이에요. 그 아마 심장박동을 굉장히 빨리 해야지 잘 고쳐질 것 같은데 약간 이 건물이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조형까지도 가능한 상태가 됐고 이것이 저희가 그 도미니크 페루라는 그 프랑스 아키텍트와 함께 설계해서 완성한 그 2대 캠퍼스 센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를 공간으로 사용한 첫 번째 케이스가 돼가지고 수많은 학교에서 뭐 지하 공간을 뭐 개발하고 이런 걸로 됐는데 이게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라는 이라크에서 태어난 영국에서 활동하는 이제는 뭐 60이 훨씬 넘었으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작품입니다. 로마에 세워진 그 막시 뮤지엄인데 이 건물의 내부입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가 보통 건물에 들어가면 바닥, 벽, 천장 이렇게 나눠지죠. 이 자하디드의 그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바닥과 벽과 천장의 경계를 없앴어요. 네? 바닥과 벽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번 가보실만 해요. 가시면 어디가 바닥이고 혹시 김민기라는 가수 아세요? 친구라는 노래는 아시나? 검푸른 바닷가에 뭐 이렇게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무치요 하는 그 가사를 가진 굉장히 좋은 노래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김민기 씨가 거의 우상이었었어요. 네, 요즘 뭐 누가 우상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바닥과 벽과 천장의 경계가 없어진 건축을 시도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할머니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이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2009년에는 그 제니퍼 갱이라는 그 독일 출신 독일 출신이 아니라 미국에 태어났는데 블러드가 그러니까 그 선조가 독일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라스트 네임이 강이어가지고 너 어떻게 생긴 건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 성이 강씨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 성이 갱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줌마가 설계한 이런 굉장히 예쁜 건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건물이 나오는데 그 건물의 배경이 되는 것은 기술을 뺄 수가 없어요. 기술을. 그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신 것처럼 뭐 시멘트, 유리, 철은 있는데 저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요. 오티스 엘리베이터 들어보셨죠?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오티스가 전 세계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일 처음 발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서 고층 건물이라는 것이 제대로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실제로 12층짜리, 13층짜리 건물, 100층짜리 건물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걸어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걸릴 텐데. 네? 엘리베이터가 있음으로써 고층 건물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이런 철골이나 시멘트나 유리나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 거죠. 저는 언젠가 멀지 않은 시기에 누군가가 중력을 극복해서 네? 그 천공의 섬 라퓨타처럼 그 하늘에 떠 있는 건물을 누군가가 짓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요, 사실은. 네?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꿈이 있었는데 꿈이 뭐였냐면 참 야물딱지게도 중력을 극복하는 과학자가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한국말로 강연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네? 참 복잡한 꿈이었죠.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그런데 일본 말을 제가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이해는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한국말로 얘기하면서 번역해 시키더라 뭐 그러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꿈이었던 기억이 가끔씩 납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142 Denver, take one. We're rolling. Ready? We're a mile and a half above the earth on the tallest building on the planet, the Burj Khalifa in Dubai. And we're filming a scene where Tom Cruise is climbing on the outside of the building. Okay, Tom, we're ready to go. This is just another day at work on Mission Impossible. So, Tom, we're just going to do another one from this angle. This angle is great. 제가 이 메이킹 필름 보기 전에는요, 이 영화 다 보셨어요?
저가 그 톰 크루즈가 대역을 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 이거 보고 나서 야, 진짜 대단한 놈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톰 크루즈 굉장히 좋아해요. 저보다 2살인가 밖에 안 어리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죽죠, 그냥. 몸이 안 따라할 거, 일단. 어? 저보다 배도 안 나왔고. 근데 저는 이게 프로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프로의 정신. 예? 제가 그 국건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건축가 아키텍트잖아요. 아키텍트는 전문가예요, 그죠? 전문가는 자기가 하는 거에 맞춰서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거의 없어요. 누가 책임을 지냐면은 시공사가 책임을 져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건축계가 좀 왜곡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건축 설계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건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집에 비가 샌다. 그럼 맨 처음에 연락한 사람이 그 설계자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시끼야, 이 집에 왜 비가 새냐? 하고 조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설계 도면을 잘못 만들었잖아요. 뭐 비 안 새게 뭐 철판 대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다 그러면 제도로 다 그걸 고쳐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제가 국거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다른 건축사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책임 안 지고 잘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책임질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면, 그러면 간판 내려. 라고 얘기를 해요. 책임을 안 지는데 누가 전문가를 존중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그 처방전 들고 약국 가서 약 사잖아요. 근데 약사가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짓는지 안 짓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네? 모르죠, 그죠? 근데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약사가 처방전대로 짓는지 안 짓는지 감독하는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 약 받아와서 성분분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스피린 두알 넣으라 그랬는데 아스피린을 넣는지 개보린을 넣는지 어떻게 하냐고. 예? 자, 우리나라에서 약사는 처방전 그대로 짓습니다. 이유가 뭐냐? 약 먹고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의사 책임이에요, 의사 책임. 만약에 약사가 처방전대로 약을 안 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약사 책임이에요, 그거는. 그쵸? 말 되죠?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감리라는 게 있어요, 감리.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감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공사가 잘 됐으면 그 책임을 기본적으로 설계자가 진다. 그 대신에 도면대로 공사하라면 시공자한테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어떤 시공자가 도면대로 공사 안 하겠어요? 그렇죠? 시공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도면대로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감리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도면을 주면 도면이 그냥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딱 모셔놓고 그대로 해요. 못 10개 박아라 그러면 딱 10개만 박아요. 못 20개, 못 굵기를 2D를 써라. 그러면 2D짜리 못 사다 그대로 쳐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 건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이 시공자한테 오니까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요? 그쵸? 네?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요수요까지 선 딱 거. 그럼 100점 줄게.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100점 준다고 확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그렇게 안 긋고 이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쵸? 그런데 선 거 100점 줄지 안 줄지 뭐 보고 결정할게.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선을 긋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선인지 고민하면서 긋을 거라고요. 또는 어떻게 하면 이상한 선인지 고민하면서 긋을 거라고. 네? 그게 우리나라 건축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건축 설계를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배운 것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책임을 져야겠다. 그래서
이 그 동영상을 한 것이 부르주 칼리파라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이죠. 예, 그 건물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탐 크루즈라는 어떻게 보면 단단하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도 자기 전문가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몸매 관리를 하는 거,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이미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걸을 분도 있는데 전문가를 하면 무엇이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자기 전문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책임이 없어지는 순간 전문가로서의 간판은 내려야 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몸매 관리 좀 해가지고 어떻게 좀 비슷하게 되볼까. 자, 친환경 건축 들어보셨죠? 예? 뭐 탄소 제로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지구 환경 과학자하고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저는 훨씬 더 공감이 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그 CO2 발생량을 줄여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노력, 그것은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 수레바퀴를 멈추고자 하는 개미의 노력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지구 나름대로의 생태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에 의하면은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CO2를 줄여도 지구 온난화의 전체 지구 사이클을 지구가 자기가 가야 되는 하느님이 정해놓은 사이클로 가는 거에 미치는 영향은 0.001%도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런데 다들 친환경에 미쳐 있어요. 왜? 돈이 돼요, 지금은 이게. 예? 돈이 돼요, 일단.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건축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하나 하면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이유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태양광 시스템, 태양광 발전 소자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 한화에서 하고 있는 그 한화그룹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출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렇고 근데 지금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추격을 받고 있어가지고 생산 단가 맞추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저희 회사 연구소에서 검증을 해봤어요. 과연 태양광 시스템, 지열 시스템, 풍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CO2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방법이냐 그거 해봤는데 실제로 1kW의 태양광에서 1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그 CO2 발생량이 물경 1250kg이나 돼요. 지열 시스템은 비교적 낮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수명이 짧아요. 1kW의 전력을 발생하는데 지열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CO2 양이 419. 의외의 결과가 이 풍력 시스템이에요. 그 바람개비로 전기를 만들면 여기에 발생하는 CO2 양이 물경 5440kg이나 돼요. 과연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왜 그렇다고 그랬죠? 네? 돈이 된다니까 돈이 지금은. 네? 엘고어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도 만들고 쓰고 영화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그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탔지 아마? 그런데 저는 엘고어가 굉장히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는 보스턴에서 LA로 가는데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요. 아니 상용 비행기 1등석 타고 가면 누가 때리냐고. 네? 그렇잖아요. 자가용 비행기에서 나오는 CO2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이 팔림으로 인해서 엘고어의 재산이 무지하게 늘었어요. 왜? 엘고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엘고어가 무슨 뭐 친환경
그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무슨 선봉자 뭐 이런 얘기 그 공개된 자리에서 하면은 저는 또 엘고로부터 이렇게 뭐죠? 뭐 모독죄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엘고를 별로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런 패시브 디자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액티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좀 이렇게 이 안이 좀 덥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옷부터 벗어야 돼요, 그죠? 가벼운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겨울에 추워요. 오리털 파카 사잖아요. 캐나디안 부스? 이거 사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사고 난 다음에 난로가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울에 얇은 옷 입고 난로를 빵빵하게 떼자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이런 패시브 디자인은 뭐냐면은 여름에는 시원한 옷 입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 입자는 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건축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건물이 또 나왔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이게 그 13세기에 만들어진 그 8만 대장경 판각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여기에 습도 조절 장치 있어요? 없어요. 온도 조절 장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몇백 년을 그 목판을 뒤틀림 하나 없이 이 판각에서 보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상합니다. 전화기 아직 안 해? 제가 좀 벨소리 좀 깨죠? 들켰네, 잘난 척 하는 거. 이 건물이 60년대인가 그래, 70년대인가 장경판을 더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 근처에다가 굉장히 최첨단 시스템의 그 보관소를 만들어서 글로 옮겼다가 바로 판이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도로 일로 옮겼어요. 네? 자, 이 건물이 제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 외국인들 앞에서 제가 그 잘 안 되는 발음으로 그러나 또박또박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수 받았어요, 제가. 이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록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20, 30년 동안을 이 지역을 기록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어디서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비가 얼마나 이 지역에 오고 다 조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바람길에 맞춰서 창문을 내고 건물에 향을 안 치고 그리고 이 바닥은 8m인가를 팠대요. 파가지고 소금, 석회, 마사토 그리고 흙을 섞어서 다졌어요. 소금 아시죠? 소금이 굉장히 좋은 습도 조절 장치예요. 눅눅한 날 소금은 이렇게 눅눅해져요, 그죠? 습기를 빨아들여서 그 다음에 또 빨아들인 습기를 그 건조한 날에는 계속 소금을 내보내면서 소금이 말라요. 그렇게 만들어서 습도 조절을 하고 이 장경판이 몇백 년을 썩지도 않고 뒤틀리지도 않고 보관되어 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친환경 건축물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평면인데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긴 또 없고 여긴 두 개만 있고 여긴 또 없고 여기 줄줄이 막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지멋대로 되어 있어요. 위에 창문은 작고 아래 창문은 크고 어디는 위에 창문이 크고 어디는 아래 창문이 작고 예? 이것이 이 지역의 바람결에 맞춰가지고 창문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선조들의 대단한 지혜죠. 네? 보시는 것처럼. 그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에 지어지잖아요. 그죠? 그 장소와 건축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빌바오라는 스페인에 있는 작은 마을의 그 항공사진이에요. 여기가 탄광이 있던 곳인데 탄광이 그 다 채굴이 끝나면서 빌바오란 마을이 굉장히 그 낙후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정선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선에 탄광이 끝나니까 거기서 뭘 했어요? 카지노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카지노 페인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는 순전히 정치적인 발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카지노 증축 설계를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강이 있고요. 강가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놀던 그 좋은 공원이 있어요. 공원을 이렇게 그 잘 만들면서 뭘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마침 구겐하임이라는 그 미국 뉴욕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 있어요. 미국의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아키텍트가 설계를 한 나선형으로 이렇게 전시홀이 되어 있는 그 구겐하임 재단에서 니네 마을에 우리가 미술관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어우 좋다. 우리가 돈 안 되면 네가 맘대로 해서 지어라. 땅은 대주겠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까 정신없이 막 그 건물을 만들었던 프랭크 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보기에 괜찮아요. 네? 이 건물은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에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빌바오란 도시가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되살아난 이유가 뭐냐? 이게 빌바오 이 도서관 앞에 있는 거리에서 바라본 이 건물입니다. 옛날에는 이 탄광이 있던 산이 그냥 드라이하게 보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의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이 건물이 명소가 되고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대요. 네? 근데 이것이 이 건물이 하나 지어짐으로써 마을이 살아나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됐고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우리 마을에도 프랭크 게리를 모셔다가 미술관을 지면 우리 도시가 살아나겠다 그래가지고 프랭크 게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번 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프로젝트가 하나도 현실화된 게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현실화됐다면 거의 뭐 쪽박을 쳤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 특성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유명한 아키텍트의 어떤 건물만 갖다 앉혀놓으면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그 2차원적인 그런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런던의 고지도입니다. 옛날 런던 지도예요. 그 인터넷에서 한참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성폴 성당이에요. 이게 런던 지금 영국 황실이 여기서 이사를 해요. 그리고 벌써 몇 년 됐죠? 윌리엄 왕세손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있으면 강남이 잘 사는 마을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강남이 슬럼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 네?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제가 20년, 30년 후에 살아있겠죠, 설마? 하여간 그렇게 슬럼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연애인데 맞았구나 하고 제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때는 이 테임즈강 이 남쪽 여기가 완전히 슬럼가였었어요. 지금도 못 사는 사람들이 골골 모여 있고 왜 아직도 못 잡은 잭 더 리퍼? 네, 잭 더 리퍼. 그 사건이 벌어진데도 이 테임즈강 남쪽 이 동네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로 사는 동네였었어요. 거기에 이 남쪽 이 다리 이쪽에 못 사는 데다가 공장 같은 거 짓잖아요. 거기다가 화력발전소를 지었었어요. 근데 화력발전소가 워낙 돈도 많이 들고 공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화력발전소인데 이거를 헐고
어떤 용도로 쓰거나 뭐 어떻게 하자 하고 인터내셔널 컴피티션 국제 현상 설계를 했는데 거기서 헤르조그 드 뮤런이라는 아키텍트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당선안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제안이 뭐였냐면 이 건물을 그대로 미술관으로 쓰겠다. 뮤지엄으로 쓰겠다. 라고 해서 그것이 결정이 돼서 이게 미술관을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게 그 내부거든요. 이게 내부에는 커다란 홀이 있는데 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터빈 발전소기가 있던 건데 발전기를 뜯어내고 이게 빈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어요. 어떤 행사가 있냐면은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노래자랑도 하고 댄스 파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뒤쪽이 이 모습이에요. 이게 미끄럼틀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뭐 퍼딩이라도 뒤집어쓰고 확 내려오면 슉 소리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이게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생긴다면은 밀레니엄 브리지라는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들만 다니는 다리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밀레니엄을 기념해서 밀레니엄 브리지라고 붙였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이게 요즘 항공사진이거든요. 이게 그 테이트 모던이라고 불리우는 발전소 자리고 이 밀레니엄 브리지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쭉 이어져서 이거 어디 갔냐? 세인트폴 성당이 여기 있어요. 여기인데 이거 뭐좀 잘못됐는데. 하여간 그래서 세인트폴 성당에서 이 밀레니엄 브리지를 건너야 테이트 모던에 와서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완전히 새로 탈바꿈했어요. 좋은 동네로. 물론 거기에 명함이 있어요. 여기에 저 낮은 소득으로 살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겠죠. 뭐 우리나라처럼 재개발하는 식으로 옮겨가진 않았겠지만 집세 올라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 맞춰서 딴 데로 이사 가고 그런 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강북과 강남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하나로 합쳐지는 효과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이 사회에 미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거는 영국에서 먼저 한번 있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더 많이 알려져 서 이거를 갖고 왔고요. 2009년도에 하이라인이라는 그런 작품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옛날 뉴욕 그 다운타운 쪽이 그 방직 공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 면제품들을 실어 나르던 고가 철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철로 주변이 굉장히 낙후되고 좋지 않은 그런 그 분위기의 동네였거든요. 범죄도 많고. 근데 거기를 뉴욕시에서 블룸버그 시장이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 그래가지고 제임스 코너 필드 코 오퍼레이션이라는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에서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오솔길을 바꾸자. 그래서 이 하이라인이 매일 거의 2, 3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어요. 이게 옛날 모습이에요. 철도길에. 거기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이거는 스피드박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런 장소도 만들고 여기 앉으면 이렇게 바라보이는 그 뉴욕의 거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보여요. 이게 걷는 길입니다. 이 하이라인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이라인가에 있던 건물들이 이 보시는 이런 건물처럼 예쁜 건물로 리노베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대료가 2배, 3배 뛰기 시작했고 이 동네에 범죄가 없어지고 동네가 좋아졌어요. 이 동네에서 가게 하던 사람들 대박을 났죠, 완전히. 네? 이것이 좋은 디자인이 사회에 미치는 굉장히 좋은 영향입니다. 자, 건축이 예술이란 얘기 뭐 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고 그 얘기 들으셨죠? 건축 예술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어딜 봐서 예술가처럼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비즈니스맨 또는 뭐 좀 이렇게 어찌 보면 머리에 든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아키텍트하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까만 옷만 입고 머리 길게 하고 뭐 수염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다녀요. 예술가인 척 하기 위해서. 예술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술과 건축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조각가, 회화, 뭐 서예 또는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을 만드는데 자기 돈을 써요. 그쵸? 그죠? 그 화가가 화구를 누군가가 사주는 경우가 있나요? 캔버스를 누가 사주나요?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돈으로 물감을 사서 그려요. 조각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각을 만들어도 그 돌이나 쇠를 지 돈으로 먼저 사야 돼 일단. 예? 근데 아키텍트는 자기 돈으로 벽돌 한 장 안 날라요. 그렇죠? 따라서 아키텍트는 철저하게 건축주가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예술가예요. 자, 그런데 과연 아키텍트가 그런 자기한테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돈을 대주는 건축주를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아키텍트들은 건축주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건물이 아무리 멋있어도 예? 저희가 최근에 설계했다는 그 건물 아무리 멋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불편한 말짱황이에요. 그렇죠? 예? 사용하실 때 편하세요? 어떠세요? 대답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별로 편하지 않은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사용자와 건축주를 뺀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고딕 성당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신자들이잖아요. 옛날에는 미사를 볼 때 그 신부님이 신자들 향해서 뒤돌아서서 미사를 봤대요. 지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고딕 성당만 해도 미사를 보러 오는 신자들을 위한 배려는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다 맨바닥에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클라이언트와 유저, 사용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무주군의 안성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제 벌써 한 5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정기용이라고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설계 활동을 하시다가 5년 전에 그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그 분이 계시고 정기용 선생님을 그 영화한 게 있어요. 말하는 건축가라고. 그거 1,000원이면 다운받을 거야 아마. 네?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거 괜찮아요. 이분이 설계한 그 주민자치센터예요. 이분이 이 그 주민자치센터의 설계 의뢰를 받고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이 자기가 설계한 주민자치센터를 누가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안성면이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보통 주민자치센터 하면 뭐 탁구장 놓고 뭐 놓고 뭐 회의실 놓고 이런 거만 만드는데 이분이 거의 모든 이 안성면에 계신 주민들을 만났어요. 네? 정기용 선생님께서 만나가지고 그 국가에서 면에서 여러분에서 뭔가 지어준다 그러는데 뭐가 필요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민들의 대부분이 아유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목욕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목욕탕을 넣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 집에서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뭔지 아세요? 화장실이에요. 네? 목욕탕을 넣으니까 예산이 안 나와가지고 목욕탕을 남탕 여탕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밖에 못 넣었어. 그래서 월수금은 남자, 화목토는 여자 이렇게 쓰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아요. 여기가. 네? 그럼 이게 좋은 건축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건축이죠? 이게 사용자를 배려하는 건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유도 공원입니다. 이게 그 선유도라고 한강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거기에 그 정수장이 있었는데 정수장을 어떻게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헐고 뭐 어쩌고 뭘 하여튼 별의별 구상을 다 했는데 조성룡이라는 분하고 서인조경이라는 아주 대단한 그 생각을 가진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대로 있는 걸 남겨놓고 좋은 조경으로 꾸몄어요. 지금 이게 서울의 명소가 됐어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옵니다.
그냥 일단은 이상한 건물을 지었으면은 아마 그냥 버려주고 말았을 거예요. 자, 또다시 정기용 선생님 작품인데,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이게 그 책을 읽자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세요? 신동엽이 나왔었나? 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 도서관을 막 짓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분이 설계를 했는데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자하고 책상이 없어요. 네? 도서관에. 우리가 보통 도서관 하면은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의자와 책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책을 주면서 책상과 의자에 가서 앉아서 읽어. 그러면 그건 공부가 돼요, 그냥. 근데 재미있는 책은 애들은 누워서도 읽고, 서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기대서도 읽고, 이게 놀이가 돼야 돼요, 책이. 그래가지고 정기용 선생님이 여기다가 커다란 신발장과 그냥 맨바닥을 만들고, 거기서 애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세로든 책을 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서관이에요. 어린이 도서관. 네? 책상과 의자가 있는 순간 어린이들이 책 읽는 건 공부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누워서 책 보면 그건 놀이잖아요. 재밌는 책 읽는 거니까. 이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한 아주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건축가예요. 전숙희, 장영철 두 사람이 부부인데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고 서울 성산동에 아주 허름한 주택을 리노베이션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장소가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진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도 이렇게 씻어주고 아픔도 느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꽃을 꽂도록 이렇게 벽돌도 틈틈이 이렇게 비워놓고, 이것이 과연 이 건물이 무슨 의미에 어떤 용도에 어떤 가치를 지녀야 될 건물인가를 아주 깊게 고민한 아주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건축물이 저는 좋은 건축물, 착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거의 미친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세빛둥 등섬. 저는 솔직히지 이거를 시행한 오세훈 시장, 전 시장을 주민 소환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에 들어간 공사비를 벌금을 내게 하거나 아니면 매일 들어가서 청소하게 만들고 그러고 싶어요. 용도가 없어요, 용도가. 그러니까 자기 과시욕으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잘못된 건물 중에 하나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사실은 비슷해요. 네? 그 장소에 그 건물이 어울리는 거냐. 이 건물은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건물에 근거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은 대지 위에 있어야 돼요. 네? 그거 대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건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구조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요, 실제로. 이 건물 짓는데 물경 800억을 썼거든요. 800억이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번 세금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 그 돈을 썼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 건물의 용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똑같아요. 실제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원래 예산의 5배가 들어갔어요. 그게 6천억이 들어간 건물이에요. 6천억. 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죄악. 그러면은 그 죄를 진 사람의 대장이 누구예요? 시장이잖아요. 시장 불러서 무슨 벌을 줘야죠. 그게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디 가도 똑같은 얘기 해요. 누구 앞에서도. 오세훈 씨가 여기 있어도 여기 누군가가 오세훈 시장님의 아들이나 딸이나 뭐 친척인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전화하세요.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또는 뭐 삼촌이 서울 시민들한테 죄를 지은 거라고 얘기하더라. 전달을 해주세요. 자,
이제 그 제 건축에 관한 얘기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꼭 드리고 싶은 얘기 몇 가지가 있어서 좀 특별한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잭 스페로. 영화 안 보신 분 있어요, 이거? 역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대하는 네 태도가 문제다. 예.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하면 그냥 문제로 끝나요. 예?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발전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항상 문제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 지적인 쾌감도 느끼고 아까 벨소리에서 들은 것처럼 I am the champion이라는 쾌감도 느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찰스 다윈이에요. 종의 기원, 그죠? 찰스 다윈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적자 생존, 그죠? 적자 생존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강한 놈이 살아남고 똑똑한 놈이 살아남는다는 걸로 잘못 쓰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s, nor the most intelligent that survives. 자,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생존하는 것이다. 주제가 뭡니까? 변화와 적응이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똑같은 오늘의 사람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일에 여러분들이 적응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항상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변화를 주도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순간 퇴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지 몰라요. 근데 저처럼 50대 후반이 되면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매일 저는 실감을 해요. 실제로. 일단 몸도 안 따라오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생각도 안 따라오고. 그런데 제가 딸만 둘인데 그 딸 둘과 이메일을 굉장히 자주 주고받는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는 계속 그 친구들 생각에 제 딸들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범건축이라는 회사가 계속 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뭐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자,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죠? 네? 그냥 보면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아름다운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 제가 미국에서 그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막 그냥 떠듬떠듬 뭐 대고 얘기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웃기지 마. 그게 말이 되니?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영어로 얘기하면서 그 정도 얘기를 한 번도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라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 근데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은 I don't think so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You are wrong이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게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똑같다면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다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어.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발전이 있어요. 내 친구가 다르고 여러분들 뭐 연애 하잖아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끌리는 거예요. 예?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너네 피자 먹고 싶냐? 왜 이해가 안 되네? 오늘 같은 날 왜 피자를 먹냐?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는 짜장면 먹고 싶지만 그 사람은 피자를 먹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예? 그 발렌타인데이 때 딴 사람은 다 초콜릿 주는데 그 사람은 사탕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 초콜릿만 보면 막 알레르기가 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안 돼 있어요, 사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발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떤 친구랑 싸웠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어 분명히. 그래서 싸웠어.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을 저도 똑같아요. 그 친구 탓이에요. 그죠? 왜? 싸운 거에 원인을 제공했잖아.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액션이에요. 그죠? 그쵸? 근데 거기에 반응한 나는 그 리액션이야. 친구가 나한테 잘못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니니까. 그쵸? 친구가 갑자기 그 약속을 깼어요. 뭐 언제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나타났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 근데 안 나타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거야. 그죠? 액션과 리액션. 리액션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따라서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그게 싸움이 되는 거는 여러분 탓이지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싸움이 되도록 반응을 했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죠? 누가 나를 때렸어. 에이 장난치지 마. 끝났으면 싸우면 안 돼. 근데 이씨 왜 때려? 그럼 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건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의 책임을 원인 제공자한테 우리는 다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저도 그래 왔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많은 부분. 근데 어떤 경우에 그거를 자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그런 것도 생겨요. 따라서 리액션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위너가 돼요. 네? 리액션을 컨트롤하세요. 액션 탓하지 마시고 리액션을 컨트롤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항상 멋진 친구, 멋진 애인, 그리고 멋진 리더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폰트가 굉장히 더 예쁜 폰트를 해갔는데 그 폰트가 여기 없어가지고 하여간 이걸로 제 그 강연을 마치고요. 건축은 문화고 생활이고 여러분들의 좋은 얘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라고 했던 그 텍스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건축에 관심이 있으면 링크가 걸려있거든요. 하이퍼 텍스트로다 넣었으니까 클릭하시면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요. 한 군데 빼놓고는. 한 군데는 보니까 어제 제가 확인해봤더니 공사 중이더라고. 네? 그런데 들어가시면은 요즘 건축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져 있고 어떤 건축이 화제가 되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이렇게 즐기고 생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시간 30분이 넘도록 너무 건축과 또 프로페셔널의 자세에 대해서 너무 도움이 되는 많은 얘기를 해주신 우리 이정면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아이고 박수. 그래요? 아유. 그 사이에 이렇게 이 기술의 발전입니다.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셨는데 예. 이렇게 찍을 줄 알았으면 더 멋있게 하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원래는 학생과의 피자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꼭 따로 식사 대접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원장님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럼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그냥 제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어차피 퇴근하고 왔거든요. 혹시 뭐 질문하고 뭐 저한테 더 궁금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세요. 혹시 그 질문 질문이 있으면 있거나 뭐 건축과 관계된 거든 아니면 뭐든지 이렇게 뭐 질의응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사실은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게 피자 파티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네, 와이나. 네, 네. 아, 예. 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피자 파티로 자리를 옮기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